동양의 고전인 삼국지에는요 이런 장면 나옵니다. 불안해하는 유비의 호위무사에게 제갈공명은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건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씩 꺼내면 거기서 다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한 건데, 소설 안 보신 분들 뭐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그게 딱 맞았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래서 나온 말이 금낭요괴라는 말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슈 앤 피플 금요일 이 시간 역시도요 한 주간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단 주머니를 함께 풀어주실 반가운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드 K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자, 비단 주머니에서 꺼내볼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민의 판단입니다. 녹취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계열에서 조수진이라는 후보를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후보 등록입니다. 네네. 이제는 말하자면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를 하고, 이미 경선에서 두 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네. 다시 세 번의 후보를 준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박용진 의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강북 을 후보로 공천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 녹취 들으셨지만 뭐 빠르게 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김 의원님, 인권 변호사란 수식어가 이름 앞에 붙던 강북을의 조수진 후보 말이죠. 새벽에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아니요, 예상 못했습니다. 또 어디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마침 어제 저녁 때 밤 늦은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한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면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놀란 측면은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종섭 호주 대사 파문 때문에 굉장히 좀 여건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고 공천이 거의 마무리된 거잖아요. 물론 비례공천 때문에 좀 뒤끝이 조금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공천 리스크가 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거듭되는 논란이 있었던 강북을 지역에 결국 당원이 뽑은 후보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됐다는 건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공격하기에 좋은 호재가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2차 가해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개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당이 판단을 해서 아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화하실 때도 어떤 무슨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는 얘기는 하죠? 고민은 굉장히 많죠.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요. 제가 뭐 꼬치꼬치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까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일 있으면 사실 난처하죠.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또 그러실 겁니다. 자, 배 소장님. 네,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예. 저는 예상을 했고 예상한 것이 저는 조수진 후보자는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그건 아주 표하고 강하게 직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인데 일종의 가해자 입장에 섰다. 뭐 그건 이제 변호인이 가해자 입장을 설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뭐 성폭행 이런 부분과 관련이 돼 있고 또 미성년자의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건 자칫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예요. 더군다나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조수진 후보자가 공천을 받은 지역 자체가 상당히 또 논란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한강 벨트도 위태위태한데 이번 선거 중요한 게 중도, 수도권 그리고 2030 MZ세대인데 이게 학부모들까지 여성까지
영향을 다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수진 후보자는 사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등록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등록하면 그 위에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일종의 이 국민의힘에서는 조수진 선거로 만들어버릴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더 진전할 수는 없었을 테고 반대로 이제 양문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등록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등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좀 정치적인 발언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냥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아니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안 할 수 있다. 우리 표심뿐만 아니라 아주 크게 뭐 이거 가지고 크게 선거 판세가 뒤집어진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물론 당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이제 표심 위주로 판단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양문석 후보의 경우는요. 민주당 내 문제로 아마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도층에서 바라볼 때. 중도층이 바라볼 때 민주당 내 논란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지켰다 지키지 못했다 비판을 많이 했다 아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서로 간에 논쟁을 하는 정도 수준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수진 변호사 문제는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문제는 죄송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문제는 이거는 전 계층이나 아니면은 전 연령대가 동시에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이 발화성이 높은 주제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걸 민주당에서 우려하지 않았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수진 선거로 만들어버릴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점들은 아마 고려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왜 그렇게 평상시에는 비판을 많이 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치권을 가고 또 실패도 하고 이런 걸 너무 가까이에서 봐서 그럴까요? 정치 비판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많은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많이 한 거잖아요. 하고 사건 변호한 것 가운데 그러니까 옹호했다기보다는 변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모든 변호사가 국선 변호인을 맡았을 때 사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맡지 않는 사건을 맡아서 국선 변호인으로서 어쨌든 피의자가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를 했다는 게 그게 지금 논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전체인 것이냐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측면도 있다고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의 큰 판에서 보면 불가피한 결정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짧게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제 김성환 평론가가 품격 높은 정치 분석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슈 앤 피플에서의 YTN입니다. 근데 제발 그냥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자꾸만 정치판을 기웃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회 준다고 해도 유시민 작가가 그런 말을 했네. 뭐 조수진 이 후보자를 가리켜서 뭐 길에서 배지를 주운 셈이다.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가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런 표현 자체도 적절치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활동하면 돼요. 그때가 영향력이 제일 클 때입니다. 그럼 또 이런 호된 질책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자신의 생활 영역에서 돈을 벌던 사람은 돈을 벌면 되는 거고 시민단체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왜 정치판에 올라온 사람도 온갖 우리 여론의 도마에 올라서 두들겨 맞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길을 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참 22대 총선이 또 새로운 또 어떤 계기, 전기 뭐 이런 한가운데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악화입니다. 악화. 점입 가경. 자 오전에 말입니다. 한교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강북을은 제3의 힘을 전략공천하는 게 원칙이라고 하더니 아니다 달까 그냥 곧바로 한민수 대변인을 전략공천했습니다. 김 의원님 민주당의 이런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강북을이 일종의 이제 민주당 공천의 상징화되어 있는 지역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그 한 사람 묘라는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따가운 여론의 질책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거는 박용진 의원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저는 잘한 측면도 있다고 보고요. 또 지나쳤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민주당도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지금 뭐 후보 등록이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경선을 붙이거나 뭐 이런 방식은 안 됐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차점자로 자꾸 본인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도태우 뭐 장해찬 후보 컷오프했다 그래서 그 현역 의원들 차점자라고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전략지역구를 지정해가지고 새로운 후보를 거기다 전략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체 공천 과정, 공천의 공정성을 흔드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공천 룰을 만들어 오는 과정이 있었는데 박용진 의원을 여론이 질책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박용진 의원을 전략 공천을 하듯이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아마 다른 경선 과정에서 떨어진 후보들이 나는 뭐냐 뭐 이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박용진 의원을 마지막에는 밀어내는 방식이라기보다는 희한하게 계속 논란이 더 발생하면서 불가피하게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뭐 홍안무개, 박안무개, 이안무개 이는 안 되겠구나. 이 말고 뭐 송안무개 민주당 될 때 예. 그때를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에게는 절대로 기회를 안 주기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기회를 안 주기로 작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여론까지 다 안고 총선 때 평가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가 물어봤는데 민주당이 서울에서 26%, 국민의힘이 39%니까 13%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적으로 이 조사만 기준할 게 아니라 서울이 자꾸만 민주당이 흔들리는 이유 중에는 그 공천 영향이 클 거라고 보는데 끝자락까지 가서도 사람들 그럴 겁니다. 강북구 유권자들이 그럴 거예요. 아직까지도 공천이 안 끝났냐고. 그러니까 막판에 후보자 등록하는 마지막 시점에 한민수 전 대변인이 현 대변인인가 하여튼 공천을 받는 현 대변인 공천을 받는 상황이 되니까 우왕좌왕 좌왕우왕 어리둥절 둥절어리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하여튼 박용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다음에 그게 언제쯤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의 민주당이 될 때 기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나온 조사는 언제 발표한 겁니까? 이건 발표한 거요? 예. 발표는 오늘 발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월 셋째 주 발표한 이제 겁니다. 저기 서울에서 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고 아니 민주당 많이 올라고 국민의힘이 떨어질 때 또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샘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전에 김성환 평론가도 뭐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좀 기술적인 통계적인 오르락 내리락 하는 좀 그런 상황도 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율에 지금 서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말씀드린 이런 공천일 수가 있겠죠. 설민시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글쎄요. 이거 사실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 전주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월 첫 주죠. 첫째 주가 민주당이 지지율이 24였거든요. 국민의힘이 45. 그러니까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공천 후유증이나 이 영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난주에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이 30 이렇게 나와서 수도권 여론이 뒤집어졌다고 표현했거든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이 15%가 폭락했다. 15%포인트가 폭락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인용이 됐는데 오늘 발표된 거 보면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6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흐름하고도 조금 더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요. 서울 지지율이 이렇게 확 바뀐다고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조국혁신당이 일정하게 비례득표에서 올라가는 현상하고도 맞물려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어저께까지 그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또 확 이렇게 달라진 민심을 보면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변합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요 또 두 번째 비단 주머니의 사건을 키워드는요 진퇴양난 제2차 윤한 대전입니다. 먼저 녹취 먼저 듣겠습니다.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부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미래에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의 사천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언론이 네. 그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거듭 대통령실에 대해서 자신의 메시지 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요구 수용하는 모양새라고 했는데 이게 또 그런 영향 미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총선은 한동훈의 선거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계속해서 대통령과의 알력, 갈등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동훈 위원장과 장동영 사무총장을 거론하고 이철규 공관위원이 직격을 한 것은 충돌이겠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갈등 구조가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벌써 2차 윤한 대전을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갤럽 조사를 계속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부상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되지만 대통령 지지율 내려갔죠. 또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은 더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이성훈 앵커께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드릴 때 김성환 평론가가 제가 그래도 민주당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조국 대표의 등장 또 이처럼 다시 윤한 2차 대전의 부각 이렇게 되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질문에 여당 다수 당선이 36%, 야당 다수 당선이 51%예요. 여당 36, 야당 51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이 조사에서 지지율은 33%입니다만 아까 김평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반적인 야당의 외연은 어쨌거나 확대돼요. 비례투표 정당에서 조국혁신당이 부각되고 PK 지역, 충청 지역, 심지어 서울 지역 좀 40대, 50대 민주당의 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간에 범민주 계열은 친명계든 친문계든 합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확대되고 있는데 그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이황 논란 이종섭 전 장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 이런 논란들이 오롯이 한동훈의 선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예. 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탑을 공들게 쌓았는데 한순간에 다 윤 대통령이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바라보는 인식은 뭐냐. 아니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대통령 측근이라고 불리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나 또 대선 때 캠프 수행 단장을 지낸 이용 의원이나 이런 사람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느냐.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 살기 바쁘더라도 이게 제가 이 표현 쓰는 게요.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대통령 관계자를 언론이 보도한 걸 제가 그 발언을 그대로 옮겨드리는 겁니다. 이런 감정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전이 펼쳐졌다고 했을 때 그때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을 대통령실에서 제기하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의 반언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됐지만 결국 대통령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라고 해도 사실은 여론이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는 우회 방법이 사천이었다는 거였어요. 이번에도 비례공천 문제를 이철규 위원장이 그러니까 이철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지금 거론하고 나섰잖아요.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경고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마라. 딱 여기까지다.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하라라든가 아니면 경질하라라든가 이 메시지 나오면 용서하지 않겠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지금 던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주기한
전 광주시장 위원장 문제예요. 예. 어떻게 보세요? 비례대표 후순위 받았다는 거. 사실 이철규 의원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가장 찐윤이라고 하는 의원이 반발했던 그 배경에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였거든요. 예. 당선 가능성이 낮은 24번에 배치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격하거나 반박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어제 곧바로 민생특보로 임명합니다. 대통령 특보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으로 보세요? 한동훈 위원장을 한테 비례 공천한 부분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갑자기 왜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를 대통령하고 20년직이라고 하는 인사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주기현 그 위원장을 왜 특보로 임명했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될 수가 있죠. 아무리 대통령실에서는 예. 그 민생특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입니다. 네, 예.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또 광주시장 후보자로서 또 선거에 출마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선거를 앞두고는 이해를 사야지 오해를 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타이밍상 이 비례 후보 순번 관련해서 파장 있고 난 다음에 민생특보를 딱 임명해 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민생이 중요하고 임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중도층 유권자들은 뭔가 좀 털어졌나 보다. 예. 뭔가 좀 더 앞순번으로 밀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예. 근데 왜 4월 12일, 15일, 17일, 19일 임명해도 되는데 임명했을까 하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 뭔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차원에서 제가 이제 분석을 드립니다. 분석 차원이니까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최대 위기 국면이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이재명 구도가 됐던 것이 자칫 조국 윤석열 구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부각시켜 왔던 이른바 한동훈 컨벤션 효과도 점점 좀 약발이 떨어져가는 그런 상황이면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마치 철갑 기병부대처럼 신속하게 예. 강력하게 처절하게 용기 있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원톱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피로감이 클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대통령실에서 그게 뒷받침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든 유형무형에 그렇다면 좀 도움이 될 텐데 지금 민주당은 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원톱에서 이른바 리스크를 해체죠.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이 좀 더 맡아줘요. 이해찬 공동선대대책위원장이 좀 더 맡아줘요. 아이고 조국 대표가 좀 더 맡아줘. 이렇게 분산이 됐는데 예. 오히려 더 한동훈 위원장 쪽은 이런 논란이 되면 또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 지금 19일 남았습니까? 이 총선의 이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논란이 얼마만큼이나 좀 갈등 구조가 가라앉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각될 수 있어야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나마 선거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판세 또는 추세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 소장님 때문에 좀 웃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1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의 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님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슈의 피플 총선 탑3가 주머니에서 꺼낼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적과 동지의 구분입니다. 지역은 민주당 찍고 조국 신당을 찍겠다. 비례로. 예. 조 대표가 우리 이재명 대표한테 인사를 났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같이 가자. 그랬을 때 야 이재명 진짜 정치인이다. 잘 생각했다.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좀 괜찮으신가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허락하신 건가요? 해당이 해당되는 매우 좀 심각한 발언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쟁취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과도 연대하는 민주당, 한편이 범죄자들끼리 짜고 연대하는 민주당 아류 세력들, 벌써부터 승리의 폭죽을 터뜨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오만한 민주당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독일의 정치이론가인 칼 슈미트가 그런 말 했다고 합니다. 정치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거라고 말이죠. 자, 요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보면서 혹시 그 독일 정치인이 지금 꺼내보라고 한참 전에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드는 시점입니다. 배 소장님. 네. 지금 이 두 당 사이에 어떻게 보면 아슬아슬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관계 설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총선에서 지금 가장 부각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국 대표예요. 그런데 조국 대표도 법적인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금 2심까지 선고받았고 대법원 선고가 나면 수감이 돼야 됩니다. 뭐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의원직을 수행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참 칼 슈미트가 한국 정치를 봤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부각되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 대표도 싫고 다 싫다. 다 싫은데 이전에는 2019년만 하더라도 아파 찬스 뭐 등등등 뭐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등등 뭐 토착 외구 등등등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흠결이 많아 보였던 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애게게 인연형 짠하네. 그러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부산에 가면 뭐 얼굴도 안 봤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갈치 시장 가도 아이고 뭐 마루 왔노 이랬는데 지금 뭐 아이고 국이 왔나 마음이 짠하대 해무라 방어 좋대 이런 게 지금 데이터상에서 증명이 됩니다. 왜?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비례투표 어디에다 투표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 힘의 위성정당이죠. 37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 19, 조국혁신당 22. 게다가 40대입니다. 비례대표 투표 정당입니다. 40대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연합 26, 조국혁신당 33, 50대 국민의 미래 26, 더불어민주연합 21, 조국혁신당 37.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이걸 대환호할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범민주 계열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평가적인 성격도 크겠죠. 조국혁신당의 부각은. 하지만 이게 호남 민심이나 40대 50대를 보면은 단순히 이거를 지민 비조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성격도 강합니다. 민주당인데 친문계인데 좀 더 나는 중도 진보인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치지 못하겠네. 나는 그래도 조국 지금 따져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숱한 혐의에 비해서는 인연형 짠하네. 대법원 선고 남겨둬서 아무리 실형이 커봐야 최대 2년이네. 그러다가 지금 배우자는 이미 이 실형을 살고 왔죠. 또 딸은 입학이 취소됐죠. 아들은 또 석사학위가 취소됐나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럴 게 없네. 그러니까 자갈치 시장 민심입니다. 국가 짠하네. 방어무라 이런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온다도 매우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칼 슈미트의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조사는 어디에서? 아까 개요 말씀드렸던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선거도 안 끝났는데 선거 이후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 지지를 보내는 층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만 순전히 이제 조사를 하면 지금 이제 조사가 정당 지지율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례투표 의향을 묻는 비례투표 지지율이 나오잖아요. 정당 지지율에서 조국혁신당이 8%가 나와요. 그런데 비례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15%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당 투표율에서 8%를 지지한다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이겠죠. 나는 정당 그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뚜렷하게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례투표에서 15%가 나온다는 얘기는 나머지
한 7% 정도가 어디서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나머지 7%의 상당 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이 차지하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아까 그 8%하고 민주당 지지층이 겹치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 세부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요.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조국 혁신당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35%예요. 예. 나머지 65%가 어디서 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층에서 잡히는 그러니까 옮겨간 층도 조국 혁신당 지지자를 표명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아주 극히 일부지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3지대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지지층에서도 지금 제3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지지율이 정말 안 나오잖아요. 그쪽에서도 조국혁신당으로 일부 간층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만 조국혁신당으로 가서 나중에 민주당하고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요 층위로 보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이 여론조사도 역시 이것도 한국갤럽 예. 똑같은 개요를 가지고 있는 조사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전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고통이 뭔가를 각인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심리학에서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받는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굉장히 아팠지만 그때는 한 몇 개월 동안 내 몸 건강 관리 잘해야지 이러지만 어느새 까먹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아무리 작은 고통이라도 마지막에 받은 고통이 제일 큰 고통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을 때 제일 아프죠. 정말 아프잖아요. 예. 그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민생 문제 특히 물가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쭉 이렇게 면역이 됐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예. 힘들었는데 사과 하나를 5,000원 이게 국민들의 마음을 확 들끓게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다 사람들은 기저에 깔고 있었는데 그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구도 그다음에 한동훈 이재명 구도 내에서는 비교 우위가 없었던 거예요. 잠시 잊었던 거죠. 그런데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탁 등장해가지고 갑자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빡 공격하는 순간 그렇지. 내가 윤석열 정부를 내가 계속 지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내가 가져왔지라는 각성 효과가 확 생겨버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층은 단순히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굉장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앞서 소개하셨던 것처럼 한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현상하고도 맥락이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감성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들의 투표 의향을 보면 이것이 이성적일 것이다. 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유권자들의 투표 성격은 더 비이성적, irrational한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적어도 감성적으로 더 공감대가 있는 사람은 뭐냐. 방금 전에 김삼 평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국 혁신당이 부각이 되는 것은 반윤석열 구도만 가지고는 이게 부상이 되기 힘들거든요. 심지어는 지역구에서도 계속 한국갤럽입니다. 지역구에서도 지금 낙동강 벨트가 바쁜데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23, 조국혁신당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정당 지도에서 부울경의 10%라는 것은 이게 상당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는 것이 어떤 성격일까. 그러니까 심지어는 부울경마저도 지난 공천에서의 친명, 행제, 비명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한 타격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조국에 대한 이런 지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불만으로도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은 맞습니다. 그게 더 부각되는데도 지금 조국 대표가 일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최근에 민감해졌어요. 백성아 이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와 한 유세를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랬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명예당원 운운했잖아요. 조국혁신당.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게 거론되는 거 보면 이재명 대표도 부담을 상당히 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거나 이번에는 친명 동일체로 그렇게 선거를 돌파하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아군이 될지 적이 될지 강력한 경쟁자가 될지는 알 수 없는 구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여론사 얘기하셨으니까요. 하나만 좀
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요. 예. 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낙동강 벨트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역구별 후보 지지율을 보면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요. 한국갤럽 조사에서 예. 민주당이 23%밖에 안 나와요. 부울경에서. 국민의힘이 43이거든요. 예. 그리고 조국신당이 10이에요. 민주당하고 조국신당까지 합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하고 박빙승부가 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정당 지지율로만 보면. 그러네요. 예. 근데 비례투표 의향으로 보면요. 국민의힘이 37이고요. 민주당이 19, 조국신당이 22가 나와요. 그러면은 41. 국민의힘 미래가 37이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30대 40. 비례투표 의향이 오히려 더 지금 지역구별 조사했을 때 박빙 구도가 나온다는데 더 가깝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예. 이게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구도로만 보면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 아마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대부분 판단했었어요. 근데 그 여론이 뒤집어진 측면도 있고요. 조국혁신당이 나타나면서 불경 여론이 술렁거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걸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여론사에 안 잡히는 층도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예. 조국 효과가 단단히 있는 건 뭐 틀림없다. 이거 뭐 부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위험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여론이 가라앉았다가 또 조국혁신당의 부상이 또 나타나면서 이게 이제 더 조명받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범민주 계열의 외연 학대 현상은 분명히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실발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그래서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8일, 19일 정도 남아 있지만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제 이 대응해야 되는 과제 중에서 예. 조국 돌풍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갈등 구조는 가라앉히면서 조국 돌풍을 어떻게 차단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신사평론가 또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했습니다.